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아내가 구속됐습니다. 2013년 대법원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한 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이 내용 포함해서 한 주간 주요 사건 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2013년에 강간죄 피해 대상이 이제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면서 강간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여성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013년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할 때라고 돼 있었는데 그게 남자도 원치 않는 성행위나 폭행 협박을 통한 성행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남성 여성 평등의 사상에 기초를 해서 이거를 사람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인이지만 여자가 한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자가 가해자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이번에 여자로서 구속되는 건 처음이고 또 그 여자일 뿐 아니라 이게 부인으로서는 완전히 처음인데요.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 둘 부부 사이에서 영국 유학 시절에 부인이 거기에서 이제 사기 행각을 좀 벌이다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남편과 이 시부모가 다 쓰게 된 거예요. 그걸 다 갚아주고 안 되겠다,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상황에서 이 여성분이 자신의 내연남이라고 추정되는 사람하고 함께 이 남편을 감금한 다음에 네. 폭행을 하고 노끈으로 뭐 손목하고 발을 다 묶은 상황에서 강제로 성행을 한 거기 때문에 죄질도 굉장히 불량하다 그런 판단을 해서 결국 구속까지 된 그런 사안입니다. 네, 여자 그러니까 아내가 가해자가 된 것도 좀 특이하지만 부부 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어떤 경우일 때 이게 적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제 연수원 다닌 시절, 그 형법을 공부한 시절부터 이 강간죄가 나면 항상 큰 이슈가 되는 게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느냐였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안 된다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법전을 보면 그러니까 부녀를 강간한 때라고 돼 있잖아요. 그 네네. 간의 의미가 간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간음은 부인 혹은 부인 외에 다른 여자하고 성관계를 하는 걸 간음이라고 해요. 네네. 형법의 죄형주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그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부인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할 그런 그 의무는 없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2013년에 부부 사이에서 강간죄를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의 사람으로 바뀌고 이제 아내가 처음으로 이 부부 강간죄의 주체가 된 그런 사건인데, 그러니까 보통은 통상적으로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인정될 때는 부부 사이가 사실상 무늬만 부부고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혼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강간죄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또 하나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부부간간이 인정이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게 뭐냐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여자 쪽에서 남편을 부부간간으로 고소를 합니다. 이용할 수 있다는 네,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간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증거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합의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많이 해주고 합의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문제점도 요즘에 종종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조력자가 있었잖아요. 네. 조력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왜 기각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이 여자의 강간 범행을 도와준 거고 감감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 일부분만 도움을 줬지 강간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도주의 우려나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남편이 지금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남편이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뭡니까? 최초에 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었어요. 그 의미는 이 부인은 나는 끝까지 그 둘이 동의하에 성관계 한 거지 내가 뭐 강제로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였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경찰 입장에서 보면 명확한 일단 증거가 많이 없는 상황이었고 일단 경찰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강간죄의 피해자는 여자라는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하세요. 왜냐하면 2013년까지 여자만 강간죄 대상이 됐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 결박이 된 상태에서 성관계 하는 게 과연 또 가능을 했겠느냐 거부하는 상황이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검찰이 그렇게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보기에 이제 내연남까지 등장을 해 있고 그리고 다 결박이 돼 있는 상태였고 몸에 상처까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원치 않는 성행위였고 폭행이나 협박도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검찰에서 이제 구속을 하게 된 거죠. 네. 이제 궁금해지는 건 법원이 과연 이 부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예상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나와 있는 사실관계로 보면
최초로 여자가 강간죄 주체가 되고 또 부인도 최초로 강간죄 이제 주체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게 네. 지금 나와 있는 사실관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흔치 않은 사실관계잖아요. 통상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은 조력자도 있었고 그리고 행위 태양 자체가 손발을 묶고 폭행이나 협박을 지속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어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유죄 판결에 나올 가능성이 물론 지금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네네. 힘들지만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내하고 내연남하고의 관계가 있었는데 네. 그 남편을 강제로 강간한 동기가 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그걸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묶어놓고 감금한 상태에서 당신 때문에 우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라고 얘기를 하라라고 진술을 네네. 강요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원치 않는 성관계까지 가게 된 거죠. 네. 법원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건인데요. 자, 이거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SNS상에서도 영상이 이제 떠돌고 있는데 경찰이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벌인 시민을 이제 수갑까지 채워서 이제 체포하는 그 과정이 좀 논란이 된 것 같은데요. 영상 보셨어요? 네, 영상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담배꽁초 버린 거 가지고 수갑을 채우나 그건 좀 너무하다. 네. 이제 그게 과잉진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쪽이고 또 하나는 아니, 담배꽁초 버리고 신분증 제시하고 요구를 했는데 불응하고 욕설을 퍼붓고 밀치고 하는 것 그러면 결국 공무집행 방해 아니냐. 그럼 네네. 수갑 채우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이 개구라고 합니다. 이 수갑이나 포승줄을 개구라고 하는데 이걸 사용하는 건 지금 현재 뭐 생명과 신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공무집행에 항거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채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명백하게 공무집행에 항거를 한 거기 때문에 범칙금을 뭐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행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태 때문에 수갑을 채웠던 것,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당하다고 보이고 뭐 최근에 보시면 뭐 매 맞는 경찰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경찰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뭐 수갑을 채운다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면 과잉진압 논란이 있으니까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이 범죄자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제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는 대로 원칙을 세워서 합리적으로만 하면 강제진압이라는 얘기가 나올 게 없는데 이런 부분도 또 논란이 되니까 경찰분들이 더 위축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집행에 방해한 사범에 대해서 행사를 했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이번 사안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칙금을 처분을 받고 10분 네. 만에 결국 풀려났는데 만약에 수갑을 채울 때 아, 왜 이러냐 하면서 더 만약에 저항을 했다면 그러면 어떤 처분을 받게 그러면 됩니까? 입건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제 수갑까지 채우고 10만 원을 내고 그랬으니까 이제 입건 안 하고 풀어준 거였는데 거기서 난동을 부리거나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계속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형법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충분히 입건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랬다면 아마도 이분은 뭐 벌금이나 혹은 재판을 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죠. 네. 네. 자, 이번엔 세 번째 사건입니다. 자,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쓰레기통에 버린 이미 썼던 프로포폴을 다시 사용해서 환자가 네. 결국 숨졌는데 글쎄요, 어떻게 이걸 다시 쓸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프로포폴이 마취제잖아요. 이 마취제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성형외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프로포폴은 그냥 일반 의약품이기도 하지만 마약류 관리로 이제 마약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약품이기 때문에 일정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양을 확보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재사용하고 좀 남겨서 모아서 다시 사용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던 건데 또 최근에는 뭐 연예인분들도 비롯해서 프로포폴에 중독돼서 프로포폴 외부로 유통해가지고 사용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프로포폴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용서받기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인 관광객이 와서 성형수술을 받을 때 쓰레기통에 쓰고 버렸던 것들을 다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마취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 프로포폴이 콩 성분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부패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사용해서 한번 문제가 됐는데 그때 다행히 이제 중국분은 생명은 건졌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모아서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분은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망하는 과정을 지켜봐도 프로포폴 사용한 거가 잘못한 게 또 하나 있지만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응급차, 구급차를 불러서 의사가 가서 어떤 이런 뭐 수술 과정을 거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상대방 의사를 또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처치가 가능한데 간호사만 보내고 어. 본인의 승용차만 해서 보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 사건은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큰 범죄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이걸 썼을지 지금 수사가 확대되고 네. 있는데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 게요. 이 의사분이 구속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이건 구속이 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피해 유족이죠. 네. 유족이랑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일단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고요. 또 첫 번째 중국인 환자 같은 경우도 업무상 과실치상, 그건 다쳤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포폴은 마약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포함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실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과실도 단순하게 수술상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버린 프로포폴을 재사용해서 한 번 문제가 있었음에도 또 사용했기 때문에 죄질이 크게 불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사건입니다. 자,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강남의 타워팰리스에서 5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한 분은 이제 루게릭병을 앓고 아내가 이제 우울증을 앓다가 목을 매 숨졌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뛰어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경찰에서는 뭐 자살로 두 분 다 자살로 추정은 하고 있는데 유서가 아직은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서가 없기 때문에 일단 타살일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네. 이 사건 개요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남편분이 4개월 전쯤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니던 이제 회사를 다 그만두고 그 부인이 이제 계속 간병을 해왔는데 그 간병 과정에서 부인이 굉장히 우울증을 좀 심하게 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이 부인이 그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서 이제 자살을 했고요. 그리고 오후에 남편이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와 보니까 부인이 목을 메고 자살을 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처형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부인이 이러해서 자살을 한 것 같다. 뒤를 잘 부탁한다라고 하고 복도에 유리창을 열고 투신해서 지금 자살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인데 일단은 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이런 정황들을 지켜볼 때는 그 우울증에 의해서 부인이 자살했고 그 부인이 자살한 걸 보고 남편도 더 이상 내가 생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자살한 걸 일단 추정은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건은 자살로 보이더라도 타살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뭐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부검 결과를 통해서 보면 정확한 사실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